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 라이브입니다. 지난해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차이나런, 그리고 탈중국,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 차이나런 현상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시련이 되거나 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차이나런이 과연 앞으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그 경제 질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엄청난 투자 기회의 변화도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차이나런 현상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인도, 베트남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죠. 근데 최근에 또 양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차이나런 탈중국 할 때 그때도 꿋꿋하게 중국을 찬양하던 그런 월가의 친중 투자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마크 모비우스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신뢰하고 어쨌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단 이런 친중파 월가의 억만장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손절에 나섰거나 아니면 미묘한 이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도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마크 모비우스 얘기부터 먼저 할까 합니다. 마크 모비우스 그러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어쨌든 꼽히는 분이고요. 이 마크 모비우스가 운영하는 자산이 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정말 알아주는 이 친중파 투자자입니다. 중국 시장 강세론 웬만해선 진짜 꺾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할 때 중국에서 좀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투자 확대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요건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말이죠. 이 사이에서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될 거다. 이 사이에서 돈은 중국이 다 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문제죠. 서방의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좀 민감한데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로 친중 인사인데 근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크 모비우스가 지난 7일에 미국 언론인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발언을 보면요. 이 상하이 HSBC 은행에 이 내 계좌에서 내 돈을 못 빼고 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요. 갑자기 중국 투자에 매우 신중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아마 모비우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상하이에 있는 HSBC 지점에다가 자신의 계좌를 개설했는데 여기서 돈을 빼려고 했더니 은행 지점이 자금 인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은행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자금 거래 내역을 내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 기억나십니까? 그때 자금 거래 내역 아마 보고도 뭔지 모를걸요. 20년 전에 송금했건 입금 받았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그것도 금융당국도 아니고 세무당국도 아닌데 은행 지점인데 은행 간 거래에서 내 돈 내가 빼겠다는데 2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내놔라.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모비우스가 격분할 만한데 이 뭐라고까지 모비우스가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이제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가 모든 기업과 모든 자본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이제 질렸다. 중국 대신 인도나 브라질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뒤끝, 분노를 보였는데요. HSBC, 이거 글로벌 은행 아닙니까? 진짜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은행에 속하는데 HSBC의 상하이 지점, 여기서 또 변명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정상적인 절차다. 중국 정부로부터 새로운 지시나 지침은 없었다. 이게 누구나 국외로 큰 돈을 빼나가려 한다면 우리가 만든 이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섭던데 내가 내 돈 찾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니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가 외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중국에서 위안화 수입 증빙이 필요한 건 맞지만 뭐 수년간은커녕 뭐 20년 이건 진짜 아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년간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례적이라는 것은 이미 외국계 다른 은행 관계자 말을 빌어보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증명한 것 같습니다. 투자는 쉽지만 이 중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나가는 거 이건 정말 어렵다. 이게 정말 중국에서 유명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잖아요. 원래 물론 어렵기도 합니다. 뭐 돈 빼나가려고 그러면 중국 당국이 납세 증명서 내놔라 이 핑계 저 핑계 되긴 하는데 근데 없던 규제까지 만들어서 갑자기 이런 정도까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규정을 맞춰서 내 돈을 인출하겠다는데 그것조차 갑자기 이상한 규정을 들이대면서 뭐 20년 증빙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모비우스가 이걸 그냥 정말 이 미국 언론에다 대놓고 그냥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월가에서 중국 투자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인식을 이번 달 3월 한 달 내내 심어주기에 정말 충분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레이달리오도 좀 희한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레이달리오는 분명히 미국인인데 중국을 정말 미국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중국 예찬을 너무너무 과도하게 해서 대표적인 이 친중파 월가 인사로 불리죠. 자, 아까 마크 모비우스가 한 400억 달러가 굴린다고 했죠. 레이달리오의 이 헤지 펀드 브릿지워터 여기는 1,500억 달러를 굴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달리오를 헤지 펀드의 제왕이라고 이 별명을 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평소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 너무 좋다. 이 중국의 지도자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인들이 블룸버그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달리오는 중국 국가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알아주는 친중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 2월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침내 중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승리까지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웬걸 뒤로는 중국에서 돈을 빼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있어요. 지난 2분기 때는 사실 이게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레이달리오가 중국 주식 가운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가량을 처분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물론 레이달리오 이 브릿지워터가 굴리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뭐 별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전망이 좋다면 계속 사면 몰라도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사지 않더라도 그냥 유지해야 되지. 10억 달러 절대 뭐 적은 돈이라고 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돈을 2분기에 정리했고요. 4분기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기사화가 많이 안 됐는데 근데 이걸 봤더니 좀 숫자가 놀랍더라고요. 리오터나 니오 아니면 샤오펑 이런 대표적인 중국의 전기차 업체를 중심으로 이 주식 보유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업체 지분을 중심으로 하면 진짜 대폭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친중 인사들까지 이렇게 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뭐 대놓고 지금 주식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마크 모비우스나 레이달리오의 행태들 이것들이 과연 정말 통계로도 나타날 만큼 진짜 중요한 지표냐? 이게 지금 현재 숫자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보도가 좀 충격적인데요. 외국 자본의 중국의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사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팬데믹 기간 그리고 탈중국 차이나론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어봐라. 이 중국에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엄청 늘어났다. 결국은 너희들이 탈중국 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계속 투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사이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고작 425억 달러, 425억 달러는 그 전년보다 73%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다 사실이라면 진짜 충격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다른 나라 지표도 아니고 중국 지표잖아요. 혼선이 엄청납니다. 뭐 민간 업자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여기 민간 업자라 약간 좀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소폭 늘었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이 어떤 통계나 특히 서방의 시각은 이렇게 좀 워낙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는 니온 계좌인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큰 폭으로 이 22년 하반기 엄청나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었다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훨씬 더 맞는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통계를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탈중국, 차이나런이 과연 왜 시작됐으며 또 지속될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원인을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성장 엔진이 급격하게 꺼져가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요. 중국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선진국의 문턱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물론 중국은 아직은 멀긴 하지만 점점 이제 선진국 문턱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이건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해왔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봐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멈칫멈칫하면서 중국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크 모비우스도 거론을 한 거지만 중국 정부의 최근 태도가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체제 강화,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해지면서 경제 성장보다 체제 유지에 대한 이 비중이 중국의 지도부에서 훨씬 커진 겁니다. 자, 세 가지 원인, 경제 성장의 엔진이 꺼진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진짜 점입가경이다. 그리고 달라진 중국 정부의 태도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성장 동력 약화 부분을 찾아볼까 합니다. 자,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달성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추가 투입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추가 투입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가장 심각한 것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중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인구 문제가 이제는 인구 보너스에서 인구 오너스라 그래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서 악영향을 받는 단계, 2단계로 갔다는 건데요. 자,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진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프인데 물론 이제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통계, 이건 중국 내부의 통계입니다. 근데 중국과 인도의 인구 추이를 보세요. 자, 인도의 인구가 중국보다 훨씬 적었는데 인도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중국은 서서히 늘어나다가 갑자기 딱 꺾였죠. 꺾이면서 자, 지난해 인도 인구가 14억 1,100만 명, 700만 명,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14억 1,175만 명으로 드디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꺾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또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인구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이 깎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중국의 인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화 인구연구소에서 이제 중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50년에 신생아 수가 인도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거든요. 아, 인구가 진짜 경제 성장에선 중요한데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위화 인구 연구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걸 발표했는데 지금 이 노동 연령 인구가 지난해에는 8억 7천만 명이었는데 이게 2050년이 되면 23%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자, 노동의 추가 투입은커녕 노동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이건 성장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선진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데 이거 선진국의 근처에도 못 간 상태에서 그야말로 중국이 먼저 인구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 이게 중국에서는요. 이 미부선로라 그래서 미처 부자가 되지 못했는데 먼저 늙어버린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중국의 투자를 좀 전보다 더 꺼리게 만든 요인이라면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이 정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이 그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빠른 추격자 전략이라는 걸 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뭐 베끼든 어떻게 하든 뭐 이걸 어쨌든 돈 주고 사오든 뭐 스카우트하든 뭐 일부에서 훔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중국이 기술 혁신을 하고 빠르게 이 미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이 진짜 급격하게 더욱더 악화되면서 이 미국에서 지난 10월에 첨단 제조 장비 수출, 특히 반도체 장비 수출을 거의 전면 금지하다시피 했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냐면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YMTC에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제2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공장 설치가 중단됐습니다. 왜? 반도체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요. 그리고 직원의 10%를 해고하기도 했고 이번 달에는요. 직원 4,000명을 강제 휴가를 보냈어요. 왜?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YMT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 업체니까 남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괴멸적인 상황에 이르면서 반도체 업체 5,7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비상이 걸렸죠. 중국의 대응 전략,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물건을 못 팔고 망해도 되죠. 왜?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더 들여서 그냥 망한 기업보다 망한 반도체 회사보다 더 많은 반도체 회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어차피 못 팔아도 중국 정부가 이걸 다 해결해 주면 되니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중국도 엄청나게 빠른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과연 중국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 작전은 앞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창의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경로 창출자, 패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길을 찾아 나서는 경로를 창출해서 길을 찾아내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요.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기술을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추격을 하던 이런 전략에서 미국식으로 실리콘밸리식으로 정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면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창업을 해서 그게 정말 오롯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알리바바 사태, 이 마윈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 이런 창업 생태계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처럼 정말 이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혁신하기 쉽지 않아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중국이 달라진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자, 지금 개혁 개방을 강조하던 덩샤오핑 시대 그리고 중국이 정말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을 강조하던 시대, 이 시대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면서 체제 강화에 무엇보다도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공동부유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었죠.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들 너희 돈을 너무 많이 버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차량 공유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앱을 다운받지 못하게 해서 거의 기업 경영이 안 되게 만들기도 했고 교육 플랫폼인데 교육 플랫폼한테 교육비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아마도 성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아마도 더욱더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짜 사회주의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자본 투자의 매력도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어떤 방식이든 차이나런, 차이나 엑소더스가 분명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중국인들마저 이 탈중국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졌는데 이렇게 공동부유 강조하고 창업자들의 재산이 과연 창업자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계속해서 낳게 만드니까 결국은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민을 가려고 그러느냐? 돈 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 진짜 핵심 하이테크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해외 이민을 계속 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로 코로나 때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꿈도 못 꾸다가 이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지난해부터 이 18,000명이 중국을 빠져나가서 이 이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자본 유출될 거다. 그리고 고급 인력이 유출될 거다라는 걱정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 지금 현재 이제 자본 유출과 뭐 이런 탈중국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면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40년 동안 진짜 엄청난 성장을 했던 어쨌든 잠재력 있는 나라고요. 이 중국이 이런 변화에 가만히 있을 리가 전혀 없죠. 자, 중국이 일단 글로벌 기업들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거 딱 옥죄는 방법 썼죠. 자, 지난 25일, 27일에 베이징 포럼 때 이름 대면 알만한 진짜 글로벌 CEO들 다 불렀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애플의 팀 쿡 CEO 뿐만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블랙스톤의 스테판 슈왈츠만 이런 사람들 다 불러 제껴갖고 그 다음에 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계속된다. 글로벌 투자자들 우리한테 돈 빼지 마. 우리 계속 성장한다니까. 이걸 또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배제해봐라. 그럼 너네 손해다. 일종의 약간 압박, 조금 심하게 협박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우리한테서 돈 빼면 정말 너희들 진짜 손해볼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뭐 이 글로벌 CEO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뭐 중국이 부르는데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 탈중국을 언젠간 한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은 저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물건도 팔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생산을 탈중국해서 중국에서 완전히 빼나가는 게 아직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을 대체할 만큼 밸류체인을 갖고 정말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정말 드물거든요. 인도 이런 나라들 아직 대체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직은 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불러놓고 해외로 나갈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좀 더 너희들한테 떡도 좀 더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떠날 생각하면 혹시 우리가 매도 준비할 수 있어.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다 준비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중국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압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업들이 서서히 탈중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중국이 아무리 만류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이 근데 또 그러면 계속 수세에 밀리면서 나가는 기업 이렇게 발목 잡으려고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중국이 그동안 40년 동안 개혁 개방 이후에 벌어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공세 전략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차피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자, 이게 다 전략적으로 중국이 짜놓은 건데 첫 번째는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국에 진출할 발판을 얻기 위해서 멕시코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지역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는 아세안 국가들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 진짜 빠르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뭐 미국과 유럽 투자를 지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 벌어둔 돈으로 아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시장 특별히 노리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인도네시아 시장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진짜 잘하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22년에 투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남방 정책이 폐기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에 완전 올인을 했거든요. 미국이 자꾸만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으로 이 자기 나라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의 투자에 이렇게 자꾸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인도네시아 투자 같은 게 지금 2022년에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 틈을 누가 노리느냐? 중국이 이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막 하고 있던 시대라면 조금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투자가 쭉 줄어드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이 인도네시아에 니켈 광산 같은 걸 활용해서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배터리까지 완성하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 단계 쫙 다 인도네시아의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엄청나게 야심찬 계획도 세웠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시장, 와, 인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 더욱더 인구 대국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엄청난 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진짜 엄청난 전략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크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략은 이 중동이죠. 야, 진짜 중국이 중동을 노린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데 중국이 사우디하고 이란을 화해시키는 진짜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이거 뭐 한두 해 싸운 것도 아닌데 이 두 나라 화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 얘기는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깊숙하게 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일머니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 이건 분명히 대중국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그러면 그 투자를 어디서 유치할 것이냐? 저는 중국이 바로 중동의 오일머니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과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합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유럽의 배터리나 이런 시장이 우리 한국이 다 점유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우리하고만 합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시진핑 주석이 3연임 하자마자 자 독일의 숄츠 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부를 거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연달아서 지금 베이징을 방문할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상대로 해서 진짜 다각도로 지금 현재 외교 전략을 쓰고 있고요. 유럽은 겉으로 볼 때는 좀 헷갈려요. 이 미국이랑 같이 반중 전선에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로는 또 중국이랑 긴밀하게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가 여기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중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는요. 이 CATL, 이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이 독일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을 해서 지난해 말에 8기가와트시 이런 정도의 규모의 기가 팩토리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손을 잡고 헝가리에 100기가와트급의 뭐 생산 라인을 짓는 계획을 한다든가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 수백 개의 업체들이 다 이 유럽에 있는 각 국가하고 계속 손잡고 이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을 한 4, 5년 내로 완성하려고 지금 아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국 정상들 다 불러다가 우리 같이 합작하자. 너희들 배터리 기술은 실제로 생산 기술은 떨어지잖아. 너희들 이 연구실에서나 만드는 거지. 우리가 생산 훨씬 잘해. 우리랑 손잡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유럽 시장을 아주 다각도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유럽 시장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한테는 진짜 엄청난 기회이면서 진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차이나런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중국 경제가 어쨌든 내수 시장 또는 뭐 내부의 설비 투자 시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연 튼튼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성장률이 예전처럼 막 7, 8% 성장하던 시대는 분명히 끝났고요. 중개 성장률이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한 5%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차이나런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가 앞으로 약화되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이자 심각한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아세안, 유럽,
그다음에 중동, 거기다가 심지어 멕시코, 미국의 앞마당까지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이런 데 진출할 때 이제 예전하고 정말 달라진 게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다가 생태계를 다 조성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대로 한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계획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이 시장의 진출을 늦춰지면 제가 보기엔 유럽 시장 이대로 놔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 시장 절대 우리가 잡고 있지 않아요.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 복수로 지금 우리하고도 계약을 했지만 중국하고 빠른 속도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정부가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데 미국밖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시장에다가 전부 다 모든 투자를 다 하고 있겠다. 물론 미국이라는 시장이 진짜 대단한 시장인 건 맞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GDP 대비로 보면 한 20%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점점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세계 80%가 훨씬 넘는 이 세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1년이 아깝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가 줄어든 것도 정말 아깝고요. 지금 빠르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의 어떤 글로벌 전략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외교 전략, 국제 전략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어떤 나라가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몇몇 지역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지역들. 저는 이 네 가지 지역이 진짜 중요한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와 중요한 나라가 바로 중국과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 집중되는 나라들 그리고 투자의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떠오르는 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유럽에서 헝가리 같은 나라들 최근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합작 공장이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진출한 게 아니에요. 중국도 엄청나고요. 여기다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멕시코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여러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무역 장벽을 세게 쳤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특별히 나프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하려는 나라들도 정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들이 앞으로 등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가 바로 이들 나라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런 나라들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나라별로도 좀 앞으로 들어가면서 박종훈의 경제한방 라이브에서는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나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고 여기에 진출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우리가 지금 1초라도 머뭇거리면 어떤 큰 손해를 보게 될지에 대해서 나라별로도 앞으로 박종훈의 경제한방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중국의 이 치밀한 글로벌 전략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현재로선. 패권 전쟁이라는 건 미리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지금 물론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두 나라가 정말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 사이에서 우리도 모든 나라가 투자하고 싶은 나라 그리고 동시에 모든 나라에 투자를 하면서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새우가 등 터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는 나라,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전략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더욱더 심도 높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로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